여기요. 주소랑 비밀번호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동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짐은 옮겨 드릴 거예요. 오늘 오후에 관리인분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쫓겨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제법 후덥지근해졌습니다. 다들 냉장고 반찬 하나라도 꺼내어 입맛 챙기고 계시죠? 오늘도 그런 일상 속에서 들려온 한 통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어느 어머님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무심함은 때로 그 어떤 외풍보다 마음을 시리게 하곤 하죠. 오늘은 함께 살자며 손 내밀던 아들과 며느리가 결국 어머니를 빼고 새 집으로 이사해버린 어느 날의 충격.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통쾌한 복수 한 방.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릴지도 모르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살 정순애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늙어가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청춘은 거의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30이 되기 전 결혼해서 32의 아들을 낳고 남편은 성실했지만 몸이 약해서 제가 일도 병행하며 집안을 지켜야 했어요. 봉제 공장 재봉틀 앞에서 하루 12시간씩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도 아들 하나 잘 키우면 나중에 등 따시고 배부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 후 몇 년간 따로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실 테고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눈물 나던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짐을 싸서 올라갔습니다. 혼자보단 함께가 낫겠지 싶었거든요. 처음엔 다정하게 챙기더니 점점 말투도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말끝마다 요즘은 다들 각자 사는 시대예요라고 하던 며느리 그 말이 자꾸만 가슴에 남더군요.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며느리에게 끌려다닐 사람은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같이 이사 가는 줄 알고 그래라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들이 새로 이사간 집 주소도 모른 채 작은 원룸 하나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이 처음 세상에 나왔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눈발이 살짝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산부인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얘야, 내가 내 희망이구나.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제 인생을 이 아이에게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늘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샘 재봉일을 하면서도 어린이집에 늦지 않게 데려다주고 아플 땐 잠도 안 자고 물수건을 올려가며 밤을 새웠죠.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자주 아프다 보니 잔소리보다는 한숨이 많았던 사람. 그래도 성실하게 회사에 다녔고 아이 교육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 녀석 똑똑한 애라고 웃던 남편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남편이 몇 년 전 뇌출혈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땐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너밖에 없다. 엄마 하나만 잘 챙겨줘. 그때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며느리가 조금 날카로운 성격이라는 주변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며 넘겼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겠지 싶었어요. 결혼 후 처음 몇 해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면 얼굴 보러 오고 손주도 종종 데려왔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문은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어머니. 장모님이 편찮으셔서요, 이번엔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런 핑계가 늘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엔 내가 챙기지만 내 생일엔 편의점 케이크 하나 들고 오는 게 전부였죠. 서운했지만 속으론 늘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며느리랑 말이 안 맞았나?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아무래도 걱정되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늙어서 혼자 보내는 밤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지 아들이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짐을 싸면서도 그동안 받은 서운함은 다 내려놓고 이제야 가족이 함께 산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첫날, 며느리는 수건이며 씻기며 별도로 챙겨두었습니다. 어머님 건 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위생상. 그 말에 조금 섭섭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말투엔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은 냉장고에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요즘엔 김치도 사 먹는 시대예요. 굳이 안 담그셔도 돼요. 애들은 어머님보단 저희가 책임질게요. 저는 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같이 사는 입장에서 너무 나서지 말자. 분위기 흐리면 안 되니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기 일쑤였고 저와 마주 앉아 밥 먹는 날보다 회식 있다며 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자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는 줄고 눈치는 늘어갔고요. 그래도 저는 또 믿었습니다. 아들 말만 믿자.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입에서 이 집 팔고 더 넓은 데로 이사할까 해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젠 우리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그게 제 착각일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엔 이삿짐 박스가 쌓여 있었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전이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 끼는 따뜻하게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아침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됐는데. 며느리는 상을 차리는 제 모습을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고마운 듯 하면서도 어디선가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밥은 먹고 가야지.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멍하니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때때로 며느리와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사 트럭 2대 온다고 했지? 응, 어머님 짐은 작은 트럭으로 따로 간대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내 짐은 따로? 너희랑 같이 가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게요, 어머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요. 이사 후에 정리되는 대로 천천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집 아니니? 그 순간 며느리의 웃음이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집 구조가 생각보다 협소해서 당분간은 따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건데? 아, 부동산에서 단기 임대 괜찮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주변도 조용하고 어머님이 지내시기엔 더 편하실 거예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지근해진 국물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주소랑 비밀번호요. 짐은 다 옮겨줄 거고 오늘 오후에 관리인분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주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동네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내쳐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디로 가는 거니? 아,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저희는 며칠 후에 들어갈 거예요. 그 말조차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짐은 모두 분리되어 있었고 아들 부부의 짐은 고급 이삿짐 케이스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제 짐은 낡은 종이박스에 대충 테이프만 감겨 있었습니다. 점점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너희 집엔 방이 없니? 나는 왜 같이 못 가는 거야? 어머니, 요즘은 서로 간섭 안 하고 지내는 게 좋아요. 저희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서로 편한 게 좋지 않겠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끝까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밀어내기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정리되면 다시 모실게요. 언제? 그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이 다 빠져나가고
저는 손에 주소 쪽지를 들고 엉겁결에 낯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에게 버려지는 길 위에 있구나. 그날 밤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냉장고엔 라면 하나, 생수 2병이 전부였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조차 없이 바닥에 이불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장판도 없이 덜덜 떨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이게 내 노년의 시작이라니, 이게 내 아들한테 받는 대접이라니. 천장만 바라보며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던 한마디. 어머니, 서로 편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말이 그 어떤 이별보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원룸에서의 첫날 밤 전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냄새, 조용한데도 괜스레 무서운 정적, 그리고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끝없이 반추하는 제 생각들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그래.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없어. 다만. 말끝을 흐르며 물었습니다. 너희 이사한 집엔 정말 방이 없니? 잠깐의 정적 후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윤정이가 아직 정리를 못해서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말투에 담긴 당황스러움과 급히 전화를 끊으려는 기색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동네 마트 앞에서 예전 함께 살던 아파트 단지의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새집 근처 마트에서 며느리 봤어요. 애 손잡고 장 보고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같이 안 사시는 줄은 몰랐어요. 방이 따로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이 정리되면 부를 거라고 했지만 이미 그 집에 잘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무 미련도 없이 저를 분리시킨 거였죠. 그날 밤 전자레인지에 데운 죽을 먹다가 갑자기 밥숟갈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대로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걸까? 내가 이 아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평생 일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 끝이 이건가? 하루하루가 같았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통화만 했고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세게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일어날 수 없었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 좁은 계단에서 꼼짝 못한 채 밤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단 한 번도 제게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전화기 너머의 짧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근데 저희가 요즘 좀 바빠서요. 조금만 더 지내시면 저희가 시간 내볼게요. 그 말조차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목소리로 겨우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슬픔이 차오르면 분노로 바뀌더군요. 며칠 뒤 옆집에 사는 김창식 할아버지께서 퇴원한 저를 보고 죽을 끓여 갖다 주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제 사정을 듣더니 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애 씨, 그 집구석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오. 이젠 그만 기대 접고 내 자산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사람은 말로 안 되고 돈 앞에서 본심이 나오는 법이오. 그 말이 유난히 깊게 꽂혔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고 남편이 들었던 보험도 그대로 있고 비상금도 적지 않게 모아뒀지. 그날 밤 저는 보험 서류며 땅 등기며 전부 꺼내어 책상 위에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걸 살짝 흘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 아들의 본심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뵙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몸도 아직 성치 않았고 마음은 더더욱 그랬지만 그래도 피부칠한 생각 하나로 결국 나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한 아들은 다소 수척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정리해서. 윤정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도 좀 더 편한 공간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죠. 편하긴 누가? 내가 편하다고? 하지만 말끝을 다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너희 집엔 진짜 방이 없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 방이 남긴 해요. 근데 윤정이가 아이들 공간은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결국 모든 말은 며느리 탓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뒤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냉정한 결정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땅 정리해서 시댁 쪽 조카에게 넘기려 해. 네? 갑자기 왜요? 그래도 제사도 챙기고 명절마다 나 잊지 않고 찾아온 게 그 아이뿐이더라고. 너희는 너무 바빠 보이고 같이 살자는 말도 못하겠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정리하려고.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꽃 한 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어머니 요즘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이번엔 애들 데리고 와서 몇 밤 자고 갈게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 그 말투 모두가 어딘가 연습된 듯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내내 저를 살피듯 말을 붙였습니다. 그 조카분이요, 그쪽에서 어머님이 힘들 때 돌보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랑 상의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은 괜히 손주들 얘기를 꺼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애들도 할머니 집 좋아한다고 해요. 그치? 할머니랑 놀고 싶었지. 그 장면이 어딘지 슬펐습니다. 사람이 진심일 땐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원하는 건 나가 아닌 내 소유라는 걸. 저는 너무나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챙기기로.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기로. 그리고 다음날 노인복지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부 상담 받으려는데요.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요. 전화기 너머의 상담원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제 의사를 전했습니다. 내 인생 남이 아닌 내가 마지막 줄을 쓰기로 한 겁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방문이 몇 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가족 같기도 했고 아이들이 웃으며 안기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손주의 그 한마디에 잠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평화는 진심이 아니라 계산 위에 쌓인 모래성일 뿐이다. 며느리는 갈 때마다 음식이며 간식,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챙겨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불편하실까 봐요. 그 말도 태도도 참 공손했지만 가끔씩 그 눈빛 사이로 초조함이 스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말없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제 방에 놓여 있던 문서 뭉치를 힐끔 바라보는 걸 봤습니다. 그 안엔 부동산 등기와 보험 서류, 그리고 상담받았던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서를 다른 봉투에 옮겨 자물쇠 서랍에 넣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간 며느리가 저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조카분은 어떤 분이세요? 땅 얘긴 진심이신 건가요? 그 말투엔 겉으로는 궁금함이지만 속으론 땅의 향방에 대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좀 복잡해서요. 애들도 시험 기간이고 남편도 일이 많고. 그 말투엔 더 이상 꾸밈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걱정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연히 동네 은행을 찾았다가 제 명의의 공동명의 전환 문의를 위해 방문했던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접수 내역을 은행 직원에게서 듣게 됐습니다. 며느님 되시는 분 맞으시죠? 며칠 전에 어머님 명의 땅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뭐라고요? 아, 혹시 몰라서요. 신분증 확인이 안 돼서 진행은 못했는데. 며느님 되시는 분이 며칠 전에 오셔서 공동명의나 증여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말도 꺼내지 않은 조카 상속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걸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을 때 유언장 초안 봉투가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열려있진 않았지만 누군가 손을 댄 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웃으며 밥을 차렸지만 속으론 이미 내가 가진 것이 어디로 가는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도 더 이상 중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며느리의 말엔 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유언장 작성 마무리하려고요. 조금 서두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봉투 안에 적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함께 울어주고 웃어준 사람에게 남은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돌봐준 노인정 친구였고 김창식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혼자 들렀고 며느리는 감기 기운이 있어 못 왔다며 대신 안부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들은 몇 번이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얘기 진심이세요? 전 대답 대신 묵묵히 차만 따랐습니다. 아들은 그 조용함이 불편했던지 허리를 곧게 세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조카.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한다 해도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이런 결정은 함께 논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논의? 내 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뭘 논의하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위해서. 그래. 그럼 넌 왜 그랬니? 같이 살자며 데려와서는 너희끼리 새 집 알아보고 말도 없이 떠난 건? 아들은 잠시 말이 막힌 듯 눈을 깔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복도에서 무심히 흘러나온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그녀는 누군가와 다급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조카 얘긴 일부러 흘린 거래. 그냥 시험 삼아 보는 거라더라. 그거 우리 쪽으로 못 넘어오게 막으라고? 응, 그래서 내일 변호사랑도 만나기로 했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인 줄 알았던 몇 번의 웃음, 눈물까지 섞여 있던 사과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 땅과 집, 돈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없었고 그들의 계획에 내가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그날 통화 문 안 닫은 거 알아? 며느리는 순간 흠칫하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누구한테 뭘 주든 이유는 하나야. 누가 날 진심으로 대했는지 그 차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흐려졌고 자신이 뭔가 들켰다는 불안이 깊숙이 자리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앞으로 제출된 서류 중 일부에 이상한 점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제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사전 증여 의향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보기엔 이상해서요. 가족분 중에 누가 대신 제출하신 건가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 도장이 제 서류에 제 의지 없이 쓰였다는 사실에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금고 안에 인감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서랍 한쪽에 무심히 꽂혀 있던 도장 케이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제 고기 사놨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인감 도장 내가 건드렸지? 그녀는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서류가 접수됐대. 너희 둘 말고는 그 도장 위치 아는 사람 없어.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말투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조카 운운하면서 저희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기부까지? 그건 아니죠. 그래. 기부하려고 했지. 처음엔 조카 생각했어. 그래도 제사도 챙기고 절 사람 취급해줘서. 근데 너희가 날 대하는 거 보니까 조선 안 될 사람들이 확실해지더라.
정말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걸 아직 모르겠다면 이제 대화는 끝났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 유언장을 정식으로 공증했고 부동산 권리 이관 관련 서류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나랑 재산 얘기 꺼내지 마라. 유언장은 정리됐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의 지인이라는 변호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차림새는 깔끔했고 말투는 공손했지만 속내는 뻔히 읽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드님 부탁으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혹시 유언장 관련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정리하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조정의 여지는 남겨두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함께 살던 어미를 방 한 칸 없이 쫓아내진 않았겠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내가 숨겨야 할 건 없었고 그들의 속셈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마자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들 이름이 적힌 옛날 가족 사진을 천천히 뒤로 밀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기억으로만 남겨도 될 것 같았습니다. 김창식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식 씨, 저 정리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마음도 정리됐네요. 그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애 씨, 이게 그 사람들한테 복수라기보다 당신이 당신을 되찾는 일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들이 무너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남은 불씨를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노인복지단체 법률지원센터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문 유언 대리 공증인과 함께 새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본인은 모든 유산을 고령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에 전액 기부함. 단 유언 집행자는 김창식 씨로 지정. 이 문장은 제 평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뒤집을 수 없게 확실히 남기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제 이름으로 등기된 작은 땅과 다달이 임대료가 들어오던 건물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수익은 향후 20년간 노인쉼터 운영비로 쓰이도록 정기 신탁계약을 걸었습니다. 하나하나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제 손끝은 떨리기는커녕 단단했습니다. 오히려 숨이 쉬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건 이렇게 후련한 일이었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연결된 사람들의 주소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고요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다 내 손으로 정리했어. 며칠 후 김창식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마당을 정리해주며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이 동네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걸어 다니게 돼서 다행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남이 아닌 나한테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처럼 툭툭 던지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눌러 담은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진짜로 바꾸신 건가요? 왜 확인이라도 해보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서요. 애 학원비며 이사하며 대출도 많고.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 너머로 며느리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땐 어머님 마음 몰라서.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집 앞까지 찾아왔고 현관문 앞에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종이를 조용히 찢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이사간 그 집에 추가 담보 대출이 2번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명의만 앞세운 채 며느리와 함께 허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고 싶어했던 마지막 끈은 내 이름이었고 내 재산이었습니다. 그 주말 김창식 씨와 함께 노인복지단체의 작은 후원식에 참석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현판이 걸리자 카메라 셔터가 몇 번 울렸고 낯선 기자 하나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은 기사로 실렸고 작게나마 지역 뉴스에 보도도 됐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봤는지 그날 밤 울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후회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이들 생각이라도. 그 문장을 3번쯤 읽고는 그대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무언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침내 정리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원장 최종 공증 완료 확인서가 도착했고 단체에서 제게 작게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결단은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용기가 됩니다. 전 그 글을 천천히 읽고 처음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도 정리됐고 재산도 정리됐고 마음도 정리됐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는 나를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내려 마시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 바둑 한 판 두고 가끔은 김창식 씨와 같이 바치를 거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의 일정에 맞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아들과 손주 생각이 나지 않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움과 후회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리워하되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돌아보면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 아래서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얼마나 내 마음을 뒤로 밀었는지 이젠 압니다. 그걸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늦게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김창식 씨와 나란히 걷는 길에서 문득 그가 물었습니다. 이제 외롭진 않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이제는 저한테도 제가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남은 시간, 남은 삶을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 불편했던 장면이 떠오르셨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 어머니 안에 한 조각쯤은 닮아 있어서일 겁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또는 어머니로. 그 역할에 가려 자기 자신을 놓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당신을 가장 먼저 지켜줘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